지금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올해의 계획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쯤일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미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산다는 걸 기억고 보고야 말겠죠. 자,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가지 않는 길은 잡초가 없앤다고 합니다. 역시 또 새해에는 좀 더 부지런해져야겠죠. I do believe love came our way and fate did arrange for us to meet. I love when you do that hocus pocus to me, that you touch, you got the power to heal. You give me that look, it's almost unreal, it's almost unreal. Stop the rain, let's find a place by the fire. Sometimes I feel strange as it seems. You've been in my dreams all my life. I love when you do that hocus pocus to me. The way that you touch, you got the power to heal. You give me that look. It's almost unreal. It's almost unreal. It's a crazy world out there. Let's hope our prayers are in good hands tonight. 때로는 하룻밤만 딱 자고 일어났는데도 전혀 새로운 세상, 새해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영화 슈퍼마리오 중에서 Almost Unreal, 락셋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전경준 씨, 친구 현중 씨와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오늘 안 들려드리면
굉장히 무서운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박은주 씨는 언니 동생이랑 영화를 새해 첫날에 보러 가기로 했다고 했는데 무슨 영화 봤는지 궁금하네요. 새해 첫날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으면 참 기분이 이상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카드가 지금 도착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 세류3동에서 김수록 씨 카드 고맙습니다. 이 산타의 머리가 어찌나 반짝거리는지 제가 이 말을 드러내지 않아도 스튜디오가 이 산타의 머리 때문에 스튜디오 불빛이 필요 없을 정도네요. 충남 천안에서 송혜은 씨는 아주 아인슈타인의 누드가 멋있는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이틀의 김한수 씨 듣고 계십니까?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Always 중에서 제이리 사우더의 노래입니다. Smoke Gets in Your Eyes.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대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나이들의 모험과 진한 우정 그리고 사랑.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삼총사 브라이언 아담스, 로스 듀얼트, 스팅, 락계의 삼총사가 전해주는 감동의 노래 All for Love. 폴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힙합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를 아세요? 받쳐준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저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요. 특기는요? 퀴즈 맞추기요. 네? 그럼 바로 이거네요. 700에 9950. 사랑과 영혼, 황비홍, 나홀로집에 등 수많은 영화 주인공이 되어 풀어가는 퀴즈의 세계. 도전 영화 특급. 700에 9950. 잃어버린 성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700에 6888.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삼양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이 계절에 혼자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장편 소설 여자의 남자.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에 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에 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에 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에 9993. 자, 준비됐지? 응, 700에 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케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에 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에 4200.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모,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저의 새벽 공부에는 한 가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꼭 있습니다. 영화 음악이 방송되는 1시부터 2시까지는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지요. 더욱 정은임씨다운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하신 서울 도봉구의 강용기 씨. 어떠셨어요? 한 해를 계획하는데 아주 좋은 편안한 곡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나잉영의 테마 케니지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김윤태 학생, 부산 해운대구 재송 이동의 이충재 씨, 하이텔의 송민규 학생, 황순재 씨, 또 최연진 씨, 화곡동의 최현민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자, 지난해 주라기 공원으로 세계 흥행 기록을 완전히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번에는 심각한 영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쉰들러의 리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지금 골든글로브 후보를 완전히 휩쓴다는 외신이 들어와 있는데요. 주연은 다크맨의 리암 니슨, 아주 키 큰 금발의 배우죠. 그리고 간디의 벤 킹슬리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음악은 존 윌리엄스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바이올린 주자인 이작 펄만도 이 영화의 음악에서 연주를 맡아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쉰들러의 리스트의 테마입니다.
FM 영화 음악입니다. 알리 쉬디와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그리고 몰리 링할드 등 청소년들이 하루 동안 도서관에 갇혀서 반성문을 쓰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그야말로 청소년 영화의 걸작이죠. 브렉퍼스트 클럽 중에서 Don't You Forget About Me, Simple Minds의 노래였습니다.
새해 첫날에 이분을 모시니까 정말 영화계의 앞날이 아주 밝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은임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시는 홍동숙 PD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정성일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동안 와 있는 엽서들이 있어서 제가 고마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수영 씨, 소홍민 씨, 이윤주 씨, 그리고 정은임 씨가 보내주신 카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94년 새해 첫날 한번 우리가 94년에는 영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료들을 모아보니 아마도 금년에는 영화계에 또 그리고 영화와 연관된 다른 미디어들의 이런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10가지 전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한번 이리저리 이야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아마도 94년에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심각하게 시작될 이야기는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의 합병과 해체 작업이 될 것입니다. 93년도에 가장 커다란 전쟁 중에 하나는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매각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영화들을 몽땅 어느 쪽에서 사들이냐를 갖고 케이블 텔레비전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였고 거기서 지금까지 헐리우드에서 가장 힘있는 인물로 뽑혔었던 사람은 항상 마이클 오비치가 1위로 올라왔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헐리우드에 관해서 이권 경쟁이 붙으면 빠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오비치요? 예. 그러니까 대행 에이전시의 대표이자 수많은 영화 스타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을 만한 거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그 배우는 그날로 끝장입니다. 상대가 아놀드 슈왈제네거건 줄리아 로버츠건 케빈 코스트너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이클 오비츠가 그만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매각을 둘러싼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해서 묻혀버리고 그리고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뉴미디어 산업으로부터 오면서 헐리우드에서 나타난 새로운 유행어 미디어를 잡은 자가 권력을 잡는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94년도에 이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파라마운트의 그야말로 이 복잡한 전쟁 속에서 또한 월트 디즈니도 94년을 맞이하는 표정이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월트 디즈니는 그렇게 큰 기대를 걸었던 유로 디즈니, 그러니까 프랑스에 세워놨었던 디즈니랜드가 살아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이미 100억을 돌파했고 그래서 차라리 폐쇄시키는 것이 나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월트 디즈니 이사회에서는 이것을 폐쇄시킬 경우에는 우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것이니 아무리 적자가 되더라도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무한 투자한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유로 디즈니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 사진이 대폭 갈렸고 게다가 사장이었었던 제프리 카첸버그는 사장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쫓겨난 이유는 제프린 카첸버그의 그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질보다 양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또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10편 만드는 것보다는 40편, 50편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TV와 비디오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서는 오히려 양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믿었었던 모양인데 그만 졸작 속출로 디즈니의 명예에도 치명타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MTV 열심히 보시는 분들 있으실 터인데요. 이 MTV를 원래 갖고 있었던 타임 워너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 매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TV와 이에 연관된 음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학자들은 94년 금년이 락의 탄생 25주년이라 하여 많은 콘서트와 함께 음악의 새로운 장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예고편이 바로 얼터네이티브 락이었었고 네. 이제 진정 새로운 그러니까 대안적인 락이 아니라 예. 정말 새로운 락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미래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MTV 산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MTV가 미친 영향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것이겠지만 MTV 등장 이후 사라진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레시브 락의 위세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레코드 판 사시면 락 매니어들 중에서는 10분, 20분 되는 곡들을 나의 베스트 곡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를테면은 레드 제플린의 라이브 중에서 그 데이즈 앤 컨퓨즈드의 거의 29분 30초에 이르는 연주를 나는 최고야라고 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이유도 5분에서 10분 미만으로 끝나야 하는 MTV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장시간 애드립 연주를 그야말로 말살시켰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MTV의 매각은 더욱더 그런 것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새로운 전망은 뉴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점점 더 놀라운 발전 속도와 함께 그야말로 이제 영화가 새로운 국면 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 지난 8월에 네. TCI와 그 AT&T에서는 이른바 얘기하는 인터액티브 미디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매체라는 것은 그냥 대중매체 즉 소수가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MBC FM 영화음악실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인터액티브 미디어 그러니까 서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받는 개념으로 밀고 나아갈 모양인데 이미 그 징후는 컴퓨터 게임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미국에서는 그 비디오 다이얼 톤이라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은 케이블 TV와 전화 그 최신부가 미국에서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그 최신부에서도 비디오 사업해도 좋고 비디오에서도 최신부 사업해도 좋다. 즉 케이블 TV를 상호 소유해도 좋다라는 것이 인정되자마자 나온 개념인데 원하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전화를 그 번호를 치면은 그 번호가 비디오 프로그램을 찾아줘서 그 비디오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각자가 다른 영화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가 휘셔킹이면 휘셔킹 보고 또 서편제면 서편제 봐도 되고 심지어 한 집에서 그 선만 두 개를 갖고 있다면 서로 다른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중매체라는 개념이 해체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더 놀라운 것은 케이블 TV와 비디오 산업 시장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케이블 TV와 비디오는 서로 전쟁터였었고 그쵸. 케이블 TV가 잘 되면 비디오가 안 되고 비디오가 잘 되면 케이블 TV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두 가지가 합병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이며 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상대편을 잡아먹어서 더욱더 시장은 독점적 경향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경향은 별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한 영화 중계 전송 방식인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케이블 TV 시장에 그 소위 얘기하는 빅4라는 메이저 방송국들이 있는데요. ABC, NBC, CBS, 폭스가 하나로 뭉쳐서 인공위성으로 케이블 TV 시장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선전포고했고 이것이 금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이시 유럽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나누자고 해서 무조건
하루 방송 시간 중에 3분의 1은 자국 인공위성 바깥의 프로그램을 받는 것을 법제화시켰습니다. 네. 이것은 아주 화해롭고 평화롭게 보이는데 진짜 심각한 전파 전쟁의 문제는 바로 지금 여기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떠있는 인공위성은 그 대표적인 것이 3개인데요. 즉 일본의 그 JBS와 NHK를 점송하는 일본 인공위성과 최근에 폭스사에서 매각한 홍콩의 스타TV,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팔라파, 즉 우리나라에는 그 CNN이라는 뉴스 정송 에이전시만 유명한데 스포츠만 전문적으로 전송해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네. ESPN인데요. 네. 여기에 프로그램을 모두 받아서 아시아에 뿌려주고 있는 팔라파 이 3가지가 아시아 전역의 전파를 중복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미디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스필오버라고 해서 네. 전파가 국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잡아먹는 과정이 심화되면 그 다음에는 돈 낸 사람만이 보게 만드는 스크램블을 걸어서 남의 나라 사람들한테도 방송료 받아 챙겨가고 챙겨가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 방송국 무너뜨리고 프로그램 팔아먹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쪽과 저쪽의 전파 국경을 없애버리는 전쟁으로까지 밀고 나아갈 생각이고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공이 아시아 시장, 즉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놓고 그야말로 대규모 전쟁을 벌일 예정인데 한국의 우리별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예.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겠네요. 우리나라에도 그 위성방송 시청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 인공위성들을 보는 것이 불법이죠. 예. 현재로서는요. 예. 외국의 인공위성 그렇죠. 방송을 보는 것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죠. 이 가장 심각한 것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다른 나라들이 법적으로는 이것이 불법 행위이지만 그래서 지적 소유권 침해일 뿐더러 남의 방송을 그야말로 시청료 내지 않고 공짜로 보는 것이지만은 정부에서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막을 도리가 없다 보니 이를테면은 대만 방송이 중국으로 넘어가 인권 탄압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중국 방송이 대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아,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많이 달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전혀 달리 대만이나 중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본이나 홍콩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송되는 방식을 통하여 목소리가 점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자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강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심각하지요. 예, 정보란 언제 어디서든지 유사일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렸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4번째 추세는 뭔가요? 4번째는 헐리우드 영화의 새로운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성공했었던 영화는 역시 스필버그 혼자서 독식을 하다시피 쥐라기 공원과 그리고 액션 스펙터클 물들였었는데 네. 아주 새롭게도 94년에는 서부극과 공포 영화가 주류를 이룰 것 같습니다. 서부극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영화들은 로렌스 캐스단이 감독을 맡았고 케빈 코스트너가 나온다는 와이어트 어프, 그러니까 존 포드 감독이 만들었었던 황야의 결투, 존 스타제스의 오케이 목장의 결투에 이어서 3번째 리메이크가 되는 셈인데요.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텀스턴이라는 영화로 키퍼 서덜랜드 주연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게다가 각자 샤론 스톤, 마돈나, 지나 데이비스가 여자 주인공 서부극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그 남자 보안관 대 여자 보안관의 대결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것과 함께 또한 공포 영화들의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리버 피닉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일단 촬영이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려진 탐 크루즈 주연의 닐 저던이 감독한 흡혈귀와 함께 인터뷰를 네. 그리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드라큘라로 단단히 재미를 붙였었던 모양인지 총제작 지휘에 나섰고 감독에는 케네스 브레나가 그리고 괴물 역할에는 로버트 드니로가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도 네. 금년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있는 것은 서부극과 공포영화가 동시에 등장한 것은 영화사상 한 번도 이해가 있지 않았었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서부극이라는 것은 공황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 신화를 더욱더 신비화하자라는 그 염원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구체화 속에서 등장한 것이 서부극이라면 공포영화는 냉전의 산물입니다. 50년대 핵전쟁 위기 속에서 언제 이 빨갱이들이 우리를 모두 죽여버릴지도 몰라라는 그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모두 괴물의 이미지로 뒤바꿔 놓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부신다 라고 만들어 놓은 그 아이러니의 이미지였었는데 이 공포영화와 서부극, 신화와 아이러니가 94년도에 동시에 등장한 것은 어떤 경향인지 여러분들은 금년 여름을 두 눈 똑똑히 뜨시고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밌겠네요. 다섯 번째 경향은 유럽 영화들의 아주 혼동에 빠진 혼란입니다. 네. 유럽 영화들은 물론 90년대에 들어 꾸준히 새로운 경향의 영화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를테면은 영국의 그 포스트 채널 4 세대들, 그리고 프랑스의 누벨 이마주들, 또 독일의 통일 이후의 융거 노이의 필름 세대들, 이탈리아의 네오 리얼리즘이라고 불리우는 그 뿌삐 아바티나 난니 모레티 같은 감독들이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그 작품성으로나 또는 감독의 재능으로서도 평가받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 뚜렷이 떠오르는 새로운 영화들은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 통합 속에서 모두 혼란에 빠져들면서 이 각기 국가들의 해체와 그 해체를 통한 거대한 제국 애로의 재통합 속에서 각자 감독들의 국적이 갖고 있었던 문화가 지니고 있었던 역사의 급격한 상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하면은 그 동구 영화들은 그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네. 이 동구 영화들은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그 산업적 토대가 완전히 망가지는 바람에 동구의 재능 있는 감독들은 마치 망명 감독들처럼 여기저기 떠돌면서 영화를 찍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그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앞날이 아주 불투명하게 보이는 대표적인 감독이 집시의 시간의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입니다. 이제 동구에서는 그 산업적인 붕괴로 필름으로 작업하는 사람들보다는 비디오로 작업하는 감독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디오 영화일 것이며 아마도 영화로부터 일견 쫓겨나고 일견 뉴 미디어 산업의 경향으로 나아가는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구 영화가 부활하기에는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시적인 붕괴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그 토대 자체가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지 그 원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섯 번째 경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제6세대들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강세를 띨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중국의 이 새로운 세대들은 5세대들과는 분명 다른 노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6세대들의 비판에 의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폐왕별이를 떠올려 주십시오. 또 장애모의 홍등을 떠올려 주십시오. 5세대들은 문화혁명 컴플렉스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세대 감독들은 도식주의와 모더니즘 경향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제는 중국 영화에서 필요한 것은
감독 자신의 개인적인 세계가 아니라 중국 인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영화를 다시 생각해 보자 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타난 것이 두 가지 경향인데, 하나는 중국 그 민중 속에 스며들어 있는 민담들을 영화화시키는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영화들이죠? 이를테면은 그 자객 도객이라는 영화 같은 것들은 홍콩 영화에서나 만들 법한 칼쌈 영화들을, 예. 소드 필름들을 중국을 무대로 해서 홍콩 같은 기술로 찍는 영화가 아니라 베이징 오페라 배우들을 데려다 놓고 네. 그 속에서 영화를 찍어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작년 동경영화제에서도 개봉되어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향은 중국의 근대화입니다. 그래서 근대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5세대 감독들은 아주 신비하게 중국을 묘사했다면, 그쵸. 이를테면 태양별이, 또 첸카이거의 데뷔작인 황토지, 그리고 장애모의 데뷔작인 붉은 수수밭, 티안잔장의 말도둑 같은 영화들이 그 전형이라면, 이 근대화 속에서 그려지는 6세대 영화들은 펑크 영화, 그래서 네. 그 중국 락커들이 등장하여 락큰롤 노래를 부르며 젊은 청년들이 우리도 콘서트를 열어야지 하고 천안문 사이를 오가는, 바삐 오가는 그런 영화들, 또 MTV, 그리고 다큐멘터리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7번째 경향은 아프리카 영화들의 반성과 전망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영화의 중심에 있는 감독이라면 부에나프키 파소의 이드리사 우에드라오고일 것입니다. 그는 네. 야바라든가 아니면 무기 같은 영화로 동경영화제와 칸느 영화제를 휩쓸었고, 또 네. 작년에는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까지 했었습니다. 저희 프로에서 까에디 시네마 그때 200선을 하면서 한번 소개한 감독이네요. 네. 네. 특히 아프리카 영화에는 3가지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헐리우드의 영향을 받은 대중영화들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식민지권에 있었었던 이 아프리카의 젊은 감독들은 이데크 같은 학교에서 작가주의 지향 영화를 배워서 네. 아프리카에서 그것을 심어놓으려 노력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프리카의 적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모스크바 영화학교 VGIK로 유학 갔다 돌아온 진보적인 영화인들입니다. 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서 이들은 고민합니다. 진짜 아프리카 영화는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영화 관객의 절대 부족과 영화관의 절대 부족 속에서 어떻게 아프리카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90년대에 유럽 통합에 의하여 강제 이식 도입될 것이 분명한 뉴미디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문제와 함께 이 아프리카 영화는 세계 영화의 새로운 시장이자 새로운 폭풍의 핵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8번째는 아마도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 중에서 영화학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한 제언입니다. 지금 영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강단파 영화학자들은 3가지 분야에서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정치경제학입니다. 네. 새로운 제국주의를 가져오고 있는 전파 감옥에서의 정보의 이윤 창출과 자본의 강탈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 핵심 고리가 되어가고 있는 오락 산업의 총화, 영화를 쫓아 나서는 것입니다. 네. 2번째는 이미 그 문화 비평 쪽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과 함께 대판 싸움을 벌이기로 작정한 전사들, 가야트리 스피박이나 에도드 사이드, 호미 바바들을 자신의 대장으로 올려놓고 있는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학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3번째 경향은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터인데요. 성차라고 알려진 젠더 디퍼런스로 영화 고전들을 새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분석한 영화 중에 하나는 남성들 사이의 우정이 혹시
게이에 관한 은유적 표현은 아니었을까라고 분석하기 시작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2차 대전 직후에 완성된 우리 생애 최고의 해. 네. 또 전쟁 영화 속에서 남성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혹시나 애국심과 남성들의 우정과 그 우정을 빙자한 사랑과 사랑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화면과 그 전쟁 사이에 어떤 동성애적인 에로티시즘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전쟁 영화들이 전부 재평가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SF 영화 속에서는 네. 지금까지는 에이리언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 속에 등장한 여자들을 남성 못지않은 여자로 숭배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기존의 견해를 반박하고 나오면서 왜 여자들은 괴물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면서 monstrous feminine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9번째 경향은 제3세계 영화의 죽음입니다. 이제 제3세계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역사적 합법 직성과 문화에 의해서 각계 약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60년대적 의미의 연대 투쟁 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은 헐리우드의 세계 체제화와 함께 새로운 그리고 부분적인 의미에서의 영화인들의 제3세계 영화인들의 연대 투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HDTV. 94년은 먼 훗날 그 HDTV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실용화, 가정화,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94년을 기점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미국과 유럽은 선언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이 변화야말로 핵심인데요.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이 등장하여 영화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HDTV는 영화의 화면 틀, 그리고 찍어 나가는 방법, 네. 배포되는 방식, 색깔, 그리고 선호하는 장르들을 모두 뒤바꿀 만한 그 경제적인 토대, 그 토대가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통해서 영화의 소프트웨어 자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거절하려 해도 항상 짓밟히는 것은 예술 같을 뿐입니다. 글쎄요,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94년 이 전 세계적인 영화계의 변화가 우리나라 영화계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조그만 희망도 갖게 되는데요.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94년도 한국 영화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대로 그러니까 바로 어제부터 1월 1일부터 한국에서는 프린트 제한 볼수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영화에 대해서 14벌 이상 사올 수 없어서 아무리 흥행에 성공해도 14극장 이상에서 상영할 수 없었지만 금년 여름 어쩌면 여러분들은 쥐라기 공원 2편 이 영화를 전국 동시 상영으로 어떤 극장을 가도 이 영화를 볼 수 있고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 영화는 또 그 이외의 영화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속도가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한국 영화의 약한 골이 하나 더 스크린 쿼터제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무조건 모든 영화관들은 146일 이상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국 영화 편수가 축소됨에 따라 더욱더 그 쿼터제를 지킬 만한 명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약한 고리를 쥐고 있던 한국 영화는 헐리우드 전쟁터 속에 원컨 원치 않건 그 경제적 이윤 창출 과정의 순환 고리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헐리우드의 몇 번째 주가 되겠습니까? 너무 어두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개봉되고 있는 우리 영화들이 좀 잘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화 음악을 맨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죠. 정성희 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섬에 가고 싶다 중에서
별이 되어 가리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가슴 깊은 곳에 성 하나 있어 언제나 들리는 바닷가 그 노래들 밝히